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금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대한뉴스는 KTV 뉴스 유튜브 채널로도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과의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AI의 일자리 대체가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노동권 보호와 기술 혁신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7일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과반이 찬성하면 최종 가결되며 부결 시 재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의 빌라 오피스텔 등의 매입 임대 공급을 대폭 확대합니다. 2년간 수도권에 9만 호를 공급하는데 6만 6천 호는 서울과 경기 규제 지역에 집중 배치합니다. 오는 7월 1차보다 지원 규모가 늘어난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가 시행됩니다. 통상 12년이 걸리는 공공소각시설 설치 절차는 3년 6개월로 간소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과 ILO의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문제가 큰 화두가 될 거라며 노동권 보호와 기술 혁신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과 반갑게 악수하고 자리로 안내합니다. 웅보 사무총장은 토고 총리와 ILO 사무차장 등을 역임했으며 양질의 일자리와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소년공 출신으로 평소 노동 존중과 일터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이 대통령과 삶의 궤적, 경력에서 통하는 지점이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대통령은 ILO가 국제 노동운동 역사는 물론 대한민국 노동운동 발전사에도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의 일자리 대체 문제를 화두로 꺼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대체 문제가 큰 화두가 될 텐데 역시 ILO의 역할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이 대통령과 웅보 사무총장은 AI 기술 발전으로 노동시장과 산업구조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노동권 보호와 기술 혁신 간 균형이 국제사회 중요 과제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 노동 존중 정책 기조를 강조하면서 AI를 활용하더라도 노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웅보 사무총장은 이에 화답해 한국의 글로벌 AI 허브 유치를 높이 평가하고 노동 분야 AI 활용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for ILO, very clearly, we really want to work with the government on this hub to make sure that on labor issues we can maximize the use of AI and to also help other countries in building the labor administration and using it also in their social protection system and in the employment policies. 이 대통령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ILO와 협력을 더 강화할 거라며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활용해달라고도 전했습니다. 웅보 사무총장은 한국이 국제노동기구 내 공여금 규모가 10위 안에 든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내년 6월 ILO 총회에 이 대통령이 참석해 연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7일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과반이 찬성하면 최종 가결되며 부결 시 재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잠정 합의안에 대해 노조가 찬반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투표는 오는 27일까지 약 엿새 동안 진행됩니다. 투표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과반수가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최종 가결됩니다. 반대로 찬성이 과반에 이르지 못하면 잠정 합의는 부결되고 노사는 다시 협상해야 합니다. 잠정 합의안에는 반도체 부문을 대상으로 특별 경영 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주택자금 대출과 임금 인상 등도 포함됐습니다. 증권가 전망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3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AI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을 했는데 그 앞에 증설을 안 해가지고 공급이 부족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폭등했고 그래서 현재 높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장기 계약을 맺어서 그런 영업이익이 2, 3년 정도는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 전망을 토대로 계산하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은 6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자가 예상되는 비메모리 사업부 역시 최소 1억 6천만 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의 비아파트인 빌라, 오피스텔 등의 매입 임대 공급을 대폭 확대합니다. 향후 2년간 수도권에 9만 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 6천 호를 서울과 경기의 규제 지역에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의 전월세 가격이 모두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최근 10년간 평균 대비 20에서 30%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 확대에 나섰습니다. 향후 2년 동안 신축과 기축을 모두 포함해 수도권 매입 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 6천 호를 서울과 경기 규제 지역에 집중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규제 지역 내 신축 매입주택 공급은 지난 2년간 3만 4천 호에서 5만 4천 호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 지역 내 매입을 계속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 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애로를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매입 물량 확보를 위한 규제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건물 한 동 전체를 매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부 세대만 부분 매입하는 방식이 허용되고 서울과 경기의 최소 매입 기준도 10호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사업자들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됩니다. LH의 토지비 지원 비율은 최대 80%까지 확대되고 공사비 지급 방식을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바꿔 자금 흐름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모듈러 공법 적용 등 설계 부담도 덜어 빠른 착공을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부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최근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법인이 보유한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 개에 대해서도 사적 사용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 집값 띄우기와 재건축 비리 등 부동산 범죄는 경찰청 중심으로 특별 단속 중이며 지난 19일 기준 860여 명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정부가 오는 7월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1차보다 지원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12년 소요되는 공공소각시설 설치 절차는 3년 6개월로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현철 경제부총리가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창업 열풍을 목표로 모두의 창업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마감된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에 총 6만 2,944명이 지원했습니다. 정부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이 중 합격자 5,000명에게는 창업활동자금과 멘토링 등이 제공됩니다. 정부는 오는 7월에 1차보다 2배 늘린 10,000명 규모의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를 시행한다는 구상입니다. 기존의 테크, 로컬 리그에 대해서 앞으로는 대학, 청소년, 글로벌 리그까지 신설해서 다양한 경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서는 공공소각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수도권에 시행 중인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2030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생활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지 않고 소각, 재활용 이후 남은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하는 제도로 자원순환 정책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당수의 도시들이 소각시설 부족 문제를 안고 있어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통상 12년 소요되는 공공소각시설 설치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를 시설 설계와 동시에 진행하고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면제하는 등 행정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국고 지원 대상은 시설 설치비뿐 아니라 기존 시설 철거비, 부지 매입비 등까지 확대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춥니다. 한편 국부총리는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사후처벌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고, 중, 저, 위험 분야로 구분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해 차등 점검, 관리할 계획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 선착순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6천억 원 규모를 선착순 판매하는데 출시 첫날부터 완판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김창규 기자입니다. 미래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으로 구성되는 펀드 가운데 6천억 원은 국민이 투자해 성장 과실을 나눠 갖는 국민참여성장펀드로 구성됐습니다. 정부 재정 1,200억 원을 후순위로 출자해 전체 국민 투자금 20%만큼의 손실을 우선 부담하고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펀드는 다음 달 11일까지 가까운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이나 온라인으로 선착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출시 첫날부터 펀드 가입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선 판매 시작 10분 만에 한도가 소진되기도 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도 온라인 판매 물량을 중심으로 완판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물량이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관리됩니다. 대부분 최소 100만 원부터 1인당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 한도 안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납입만 가능하고 5년간 환매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또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1등급 고위험 투자 상품입니다. 투자 자기의 적격성에 따라서 설문조사 제가 미리 한 그 투자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성향에 맞는 분들만 이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국민참여성장펀드에 직접 가입하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창구에서는 이거 충분히 잘 설명드려서 네, 판매할 때 뭐 흔히 얘기하는 불안전 판매 이런 거 하는 게 금융위는 펀드 가입 과정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K-뷰티 열풍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가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5조 원이 넘는 액수인데요. 미국을 제치고 세계 2위 화장품 수출국에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K-뷰티 존재감이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지난해 한국의 화장품 무역 수지 흑자가 10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1년 전보다 13.5% 증가한 수치로 처음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수출액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11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을 제치고 프랑스에 이은 세계 2위 화장품 수출국에 오른 겁니다. 한국 화장품의 수출 증가를 이끈 대표 제품군은 기초화장품과 색조화장품입니다. 각각 지난해 전체 수출액의 74.7%, 13.2%를 차지 전체 수출액의 88%에 육박했습니다. 수출액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22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20억 달러, 일본이 11억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화장품 수출국도 늘었습니다. 2024년 172개국에서 지난해 202개국으로 30개국이 확대되면서 사실상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우리나라 화장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중국 등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가 시행됐고 우리나라도 안전성 평가 제도의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국내 업계가 제도 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컨설팅, 평가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화장품 업계가 해외 진출 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별 주요 규제와 관련한 온라인 교육과 실시간 규제 상담 등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네, 최근 연일 비가 내리면서 선선하다가 다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날씨는 어떨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 기자, 5월부터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왔는데 올여름의 기온은 좀 어떨까요? 네, 올해도 여름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기상청의 분석 결과를 수치로 보면요. 6월과 7월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60%로 제시됐고요. 8월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로 나왔습니다. 네, 매년 여름에 폭염이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올해도 무더위가 이어질 거란 전망인데 이 폭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해수면의 뜨거운 온도 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인도양과 북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1도가량 높은 상황인데요.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우리나라 상공에 고기압을 형성하고요. 고기압 순환도 강하게 발달합니다. 이 영향으로 고온 다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일사량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습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강한 해벽까지 내리쬐는 겁니다. 네, 여름마다 또 극한 호우도 반복되는데요. 올해 여름에도 비가 좀 많이 내릴까요? 네, 비도 많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 특히 여름의 초입에 좀 집중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6월과 7월은 평년보다 많고요. 8월은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폭염을 부르는 고수온 현상이 강수량에도 영향을 준다는 설명입니다. 우리나라 동쪽으로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면서 남쪽에 습한 공기가 대량 유입돼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올해 티베트의 눈 덮임이 평년보다 많은데요. 이런 상황도 강수량에 영향을 준다는 분석입니다. 기상청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눈높임이 많은 지역에서 대기로 전달되는 열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상공으로 열 방출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티베트 고기압의 확장이 약화되면서 우리나라 부근으로 기압고를 유도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층의 한기가 우리나라로 내려오면서 강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럼 올여름에 태풍 발생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네, 태풍 발생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여름철 평균이 2.5개 정도의 태풍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주로 일본 남동 해상이나 대만 부근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만 이 태풍의 위치는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서 태풍이 강력한 위력을 지닌 채 북상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기상 전망 살펴봤습니다. 신 기자 수고했습니다. 정부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스쿨존 속도 규제 합리화 등 164개 과제로 즉시 개선에 나섭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시속 30km로 제한된 스쿨존 속도 규제. 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없는 심야 시간대까지 적용하는 건 교통불편만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완화하는 스쿨존 속도 규제 합리화 등 정부가 164개 국가정상화 과제를 발굴해 즉시 개선에 나섭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164개 과제는 크게 5가지 유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지적한 산림사업법인 부실 운영 등 구조적 비리, 비위를 비롯해 오피스텔 불투명 관리체계 등 편법 행위와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 등 부당이득 편취 행위, 스쿨존 속도 규제 합리화 등 현실과 유리된 법령 제도와 부적절한 국가유공자 서운 등 국민정서와 괴리된 법령 제도 등입니다. 또 마약,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주가 조작, 고액 악성 체납, 중대재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 이 대통령이 말한 7대 사회악도 국가 정상화 과제로 채택했습니다. 정부는 164개 과제 중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는 즉시 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여름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민이 일상에서 바로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시행령 시행 규칙이나 내부 지침 개정 등 행정부 내에서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추진하여 국민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정부는 개선 성과들은 대통령 업무 보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보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결혼 박람회에서 체결한 계약 관련 분쟁의 96%가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였습니다. 결혼 박람회에서 결혼 예물을 계약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4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결혼 박람회를 찾아 결혼 예물을 상담했습니다. 업체와 상담 후 계약서 작성까지 마친 A씨는 현장에서 계약금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A씨는 같은 달 22일 업체에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금 10만 원은 환불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결혼예물업체가 A씨에게 계약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 판매 방법으로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한데 결혼 박람회장은 상설 영업소가 아닌 사업자의 사업장 외 장소이기 때문에 박람회에서 체결한 계약을 방문 판매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A씨의 사례처럼 결혼 박람회에서 체결한 계약 관련 분쟁은 76건. 이 가운데 96.1%에 해당하는 73건이 소비자의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였습니다. 소비자원은 결혼 박람회에서 상담받고 계약한 경우 청약 철회 기간 14일이 보장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박람회 장소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혼 박람회를 하더라도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 장소에서 개최한 결혼 박람회의 경우에는 청약 철회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 시에는 전화보다는 문서로 명확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초고령사의 진입으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절박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첨단 로봇 기술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유림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사람의 팔에 기기를 착용하자 팔이 부드럽게 위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식사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개발된 식사 보조 로봇입니다. 기기가 팔의 무게를 지탱하며 유연하게 받쳐주자 마비로 굳었던 손이 스스로 수저를 쥘 수 있게 돕는 원리입니다. 기술의 진화는 일상 전반으로 뻗어나갑니다. 전용 로봇이 앉아있는 상태 그대로 목욕을 시켜주고 인간형 휴머노이드 로봇이 침실을 정돈하기도 합니다. 모두 현재 연구 개발을 거치고 있는 최첨단 기술들입니다. 착용형 로봇도 등장했습니다. 허벅지를 드는데 전혀 힘이 들지 않는 느낌인데요. 착지할 때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해 경사로나 계단에서도 쉽게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고령자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는데요. 그 돌봄을 제공해야 될 사람들은 부족해요. 결국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동시에 돌봄도 제공하고 서비스 질도 좋아지는 이 두 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요양시설. 어르신들의 일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이동 보조가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 현장의 인력 부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로봇이 요양보호사들의 손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실 거예요. 여기 다리 힘 좀 주세요. 어르신의 신체 상태와 근력 정도에 맞춰 맞춤형 장비가 투입됩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 두 분이서 어르신들을 내리다 보면 이제 침대나 아니면 휠체어 같은 데 부딪히게 돼가지고 멍이 좀 이렇게 많이 드는데 뭐 리프트를 사용할 경우는 굉장히 안전하게 저희가 할 수 있고 또 어르신들도 마음이 편해지시고 그런 점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첨단 기술은 보이지 않는 틈새까지 살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착용한 기저귀와 바이탈 센서가 실시간으로 연동돼 생체 이상 징후나 소변 신호가 요양보호사에게 즉각 전송됩니다. 이 요양원은 보조 장비를 직접 개량해 쓸 정도로 적극적이지만 민간 시설이 자력으로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기엔 여전히 제도적 지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력 배치 기준을 조금 완화하면서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하도록 하면서 그런 비용들이 적절하게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크게 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큰 변화 없이 예산의 변화 없이도 뭔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비용들이 워낙 비싸니까 렌탈이나 리스 체계도 조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쪽으로 가면은 좋지 않을까. 현재 국립재활원이 진행 중인 돌봄 로봇 연구는 내년까지 기술 검증과 데이터 분석을 마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내후년부터 우수한 로봇들을 시범 보급하고 장기요양보험 예비급여 제도 등과 연계해 실제 돌봄 현장과 일반 가정에 단계적으로 이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우리가 얻어진 사용자 경험이라든지 생활 패턴을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서비스 효과를 제고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좋은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서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단순한 보조기구를 넘어 돌봄의 새로운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로봇 기술. 초고령 사회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배달 음식을 먹고 나면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많이 나올 때가 있는데요. 최근 이 일회용기 가격과 공급 부담이 커지면서 수거와 세척을 거쳐 다시 쓰는 다회용기 배달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을 앞둔 서울의 한 식당. 배달 주문이 들어오자 주방이 분주해집니다. 다회용기 하나 주문 들어왔습니다. 만들어진 음식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아닌 스테인리스 다회용기에 담깁니다. 뚜껑을 닫고 전용 가방에 넣으면 배달 준비가 끝납니다. 손님들이 다회용기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높아졌고 브랜드 이미지 자체에서도 이제 다회용기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음식을 다 먹고 나면 용기는 배달받은 장소에 놓고 QR코드를 찍어 수거를 신청하면 됩니다. 수거된 다회용기가 세척센터에 도착합니다. 이후 애벌 세척과 고온 세척, 건조와 살균 등 7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깨지거나 구겨진 용기는 분류되고 다시 사용 가능한 것들만 포장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용기는 협력식당으로 돌아가 다음 배달에 사용됩니다. 최근 플라스틱 산업의 주 원료인 합성수지의 가격이 인상되면서 다회용기 배달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로 이제 일회용기 공급이 좀 어려운 상황도 있어서 그 사장님들이 평소보다 3-4배 정도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정부도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전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장례식장 가운데 100곳이 다회용기로 전환했고 구내식당과 카페,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도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려는 현장의 변화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 가는 걸음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크루즈선이 드나드는 부산항에 국내 최초의 500톤급 소방정이 배치됐습니다. 거센 파도 속에서도 대형 선박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해상 재난 대응 훈련이 진행됐는데요. 강재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부산 항만중계 출동 기발하겠습니다. 대죽도 인근 해상에서 대형 선박 화재가 발생한 걸 가정한 상황. 대원들이 곧바로 출항 준비에 나섭니다. 기관실에선 엔진 상태를 점검하고 조타실에선 기상 상황과 항로를 확인합니다. 소방 501호 출항, 소방 501호 출항. 계류줄이 풀리고 소방 501호가 바다로 향합니다. 화재 현장에 도착하자 대형 방수포가 거대한 물줄기를 쏘아 올립니다. 분당 최대 16만 리터의 소화수를 200m 거리와 80m 높이까지 방수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센 파도 속에서도 방수 방향이 크게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자동 위치 유지 장치가 선박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바다에 빠진 요구조자를 구조하기 위해 고속단정도 출발합니다. 소방 501호엔 제독실과 응급처치실이 있어 기름이나 유해 화학물질에 오염된 요구조자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독실에서 먼저 오염된 물질을 제거한 후에 응급처치실에서 응급처치를 합니다. 대죽도 해상합 선박 화재 진압 완료. 철수. 화재 진압 완료 무전과 함께 소방 501호의 대형 선박 화재 대응 훈련이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대형 선박 화재부터 해상 구조까지 복합 재난 대응 능력을 갖춘 소방 501호는 지난달 부산항에 배치된 540톤급 중형 소방정입니다. 기존 소방정은 대부분 100톤 안팎 규모로 초대형 선박 화재에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22만 톤, 크루즈선 같은 경우는 16만 톤의 배가 들어오는데 높이가 6, 70m 정도 됩니다. 기존에 부산항에 배치되어 있는 소방정으로는 6, 70m의 화재가 발생하면 대응을 못합니다. 이에 소방청이 대규모 항만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500톤급 소방정을 도입했습니다.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약 70%를 처리하는 부산항. 소방 501호는 부산항 전역을 30분 안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KTV 강재입니다. 이지스 구축함의 함정 방어 체계 강화와 대북 미사일 방어 능력 확충 등을 위해 미국산 SM-6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을 구매하는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제17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기종 결정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결로 총 사업비 약 5,300억 원, 사업기간은 2023년에서 2034년까지로 조정됐습니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은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하기 위한 미국산 SM-6 유도탄을 대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군은 올해 말 전력화될 다산 정약용함과 건조 중인 대호 김종서함에 SM-6를 탑재할 예정이며 정조대왕함에도 성능 개량을 통해 SM-6를 탑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스라엘군의 구타 행위가 있었다는 우리 국민의 증언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스라엘 측에 우리의 엄중한 인식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의 가자 9호선 활동과 인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 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캠핑객들이 몰리는 5월,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인데요. 최근 5년간 봄철에 발생한 캠핑장 화재는 80건으로 화기 사용이 많은 겨울철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원인으론 불씨 방치나 조리 중 보조위가 60% 가까이 차지했는데요. 캠핑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전기 제품을 연결해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요. 모닥불을 피울 때는 화로를 사용하고 모닥불을 피운 후에는 잔불이 남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또 밀폐된 텐트 안에선 수치나 난로를 사용하는 것은 화재뿐 아니라 질식 등 사고 위험이 커 피해야 합니다. 요즘 상장 지수펀드, ETF 투자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금융감독원이 주요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ETF 투자 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우선 특정 금전 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할 경우 거래 수수료 외에도 신탁, 중도 상환 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 개설 시에도 판매 금융사에 따라서 투자가 가능한 ETF 종목 수가 다를 수 있는데요. 은행은 증권사보다 취급하는 ETF 상품이 제한적이고 실시간 매매도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모바일 공무원증 앱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편리하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모바일 공무원 발급 신청 후 문자로 전송된 URL에 접속해야만 앱 설치가 가능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앱을 공식 스토어 배포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식 스토어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요. 최신 보안 패치도 더욱 신속하게 적용됩니다. 기존 URL 방식으로 설치해서 사용 중인 공무원은 재설치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서식하는 텃새인 큰 보리 까마귀. 최근 도심지에서 꾸준히 확인되고 있는데요. 특히 5월에서 7월 사이 새끼를 보호하는 습성 때문에 사람을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까마귀들의 공격을 피하려면 둥지 경고 표시가 있는 구간은 우회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물 노출은 피하고 우산, 모자 등을 챙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둥지나 새끼 만지기, 팔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은 삼가야 합니다. 큰보리 까마귀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119 안전센터나 지방정보환경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뷰 박유라입니다. 오늘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났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하늘이 가끔 흐리겠고요. 아침부터 낮 사이 중부를 중심으로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일요일은 구름 많거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은 오늘 초여름 날씨를 보이며 다소 더웠지만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3도로 내려가 선선하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더워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 서울이 23도, 대전 24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동안 광주 24도, 대구 2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낮 최고 기온 속초 17도, 강릉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전해상해안은 흐리겠고요. 서해상은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으로 최고 3에서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영동과 경상, 제주는 수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도심에선 형형색색 연등이 밤거리를 밝히고 있는데요. 종로와 조계사 일대에선 전통등 전시와 연등 행렬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짧은 연휴지만 가까운 축제나 나들이로 계절의 여유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연휴 기간 이동량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운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